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를 봤을 텐데, 잘 봤죠? 잘 봤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일단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고, 쉬웠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한 내용에서 뭐 99%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테고, 그거 하나는 내가 얘기를 안 했더라고. 노직의 비정형적 분배 기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강의를 통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테고, 그렇죠.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은 과학기술과 윤리. 그리고 만약에 6월을 못 봤어도 기죽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사탐은 여름방학 때 끝내면 돼. 여름방학 때. 8월 말까지. 8월 중순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회독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1회독도 안 끝났어. 1회독이 끝난 다음에 2회독까지는 가야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계속 하는 대로 열심히 해서 1회독 하고, 그 다음에 2회독은 쌤 인강을 한 번 더 들으면 좋고, 그럴 시간이 없으면은 수능 완성을 통해서 완성을 하는 게 좋고. 알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기술과 윤리에 대해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험에는 한 문제쯤이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누가 나오냐면은 이 요나스가 많이 나와요. 요나스가 항상 나오는 거고, 상당히 난이도는 쉬운 단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는 단원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는 단원이다 라는 거 얘기하면서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검토하는 거니까 과학기술이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과학기술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둘 다 주는데, 긍정적으로는 첫 번째, 물질적인 풍요를 줍니다. 의식주 엄청나죠? 옥수수가 인간만한 게 나왔고, 공장에서 옷을 맨날 찍고, 아파트를 지어서 100평밖에 안 되는 곳에 막 10층, 30층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합니다. 비행기, 자동차, 잠수함, 우주선 엄청납니다. 세 번째, 건강을 증진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강 증진을 알 수 있겠지만 이거는 생명과학을 말하는 거다. 생명과학.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 뭐 배아복제, 뭐 인간복제, 유전자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과학기술이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고, 두 번째, 내가 과학기술의 영향을 왜 얘기하냐면 이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하고 싶어서요. 첫 번째, 환경 문제. 나무를 다 갖다 쓰고 산을 깎고 강을 오염시킨다. 다 아는 거지. 두 번째, 인간의 주체성 약화이다. 이걸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사실은 인간은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도구로 쓰는 건데, 어느 순간에는 이 과학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행위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라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내가 문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가 망가져봐. 어떻게 할 겁니까?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인터넷 접속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아예 작업 자체를 할 수 없다. 상당히 과학기술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 과학기술이 없으면 불안해. 어떻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런 것들. 요즘 그렇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스마트폰은 왜 있는 거야? 인간이,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고 전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쓰는 건데, 왠지 그게 없으면 뭔가 불안하다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없었던 거고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주체적으로 내가 원해서 쓰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인터넷 정보를 찾을 게 있으면은 그때 켜서 쓰면 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켜가지고 인터넷을 보고 있어. 볼 생각도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거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나도 모르게 집에 가자마자 TV를 켜. 볼 생각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를 켜. 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과학기술을 쓰기보다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과학기술을 나도 모르게 수동적으로 써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비인간화라는 거지. 과학기술 때문에 인간의 주체적인 행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하이데거 얘기를 마저 볼 겁니다. 세 번째, 사생활이 침해된다. 자, 이거 EBS 교재에 보면은 정보 파놉티콘이라고 있어. 정보 파놉티콘. 정보 파놉티콘. 어디 있냐면, 전자 파놉티콘. 전자 파놉티콘. 자, 파놉티콘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또 쓴 거야, 파놉티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리주의자 벤담이 고안한 원형 감옥이에요. 원형 감옥. 뭐냐면 이렇게 원으로 감옥이 있으면 이렇게 죄수들이 방 안에 갇혀 있어.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런데 이 중앙에 보면은 긴 탑이 있어요. 긴 탑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죄수들을 다 감시하는 거야. 긴 탑에서. 특징은 뭐냐면 이 원형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이 원형 탑 안에 있는 이 보초병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상당히 조심스러워. 누가 나를 보는지 알면 되는데 누가 나를 보는지도 모르는 새에 나는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라는 게 원형 감옥의 특징이야. 마찬가지로 전자 파놉티콘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는지도 몰랐는데 CCTV가 나를 찍고 있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거는 드론 같은 것들에 카메라를 달아서 나를 찍고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감시당한다라는 게 바로 전자 파놉티콘이라는 거지. 죄수들처럼. 이거야, 이거. 그래서 특히 드론이 문제예요, 요즘에. CCTV도 문제였죠? 내가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는지 다 기록에 남고요. 드론은 더 심각해요. 뛰어가지고 강홍역 뭐 하는지 검색해 이러면 어디선가 사방에서 막 하늘에서 날 찍고 있단 말입니다. 사생활에 심각하게 침해가 된다 라는 거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간단하게 볼게. 과학기술 지상주의와 과학기술 혐오주의가 있는데,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거야. 낙관주의. 반대로 과학기술 혐오주의는 과학기술 때문에 너무나 부정적인 결과가 많고 이 사회가 심지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혐오주의, 비관주의입니다. 비관주의. 과학기술 지상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베이컨 있다. 베이컨이 있죠? 근대의 과학기술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를 받는 베이컨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물까지 개발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자원을 계속 개발해서 인간을 위해서 쓰자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베이컨이었지. 자, 반대로 비관주의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이 러다이트 운동을 알아야 돼요.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 뭐냐면 18, 19세기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공장에 기계가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인간이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공장 기계를 다 때려 부수는 운동을 바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지상주의랑 혐오주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성 문제. 과학기술은 중립적이다. 야스퍼스. 과학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다른 말로 개입적이다. 이걸 같은 말로 우리가 지향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과학기술은 가치 개입적이다 혹은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말하는 정말 너무 중요한 하이대거, 반대말은 로우대거인가? 모르겠어. 하이대거입니다. 자, 과학기술은 가치가 중립적이다. 같은 말로 과학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선, 악의 결정은 과학기술을 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핵융합기술이 있다고 쳐. 혹은 원자폭탄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쳐. 원자폭탄을 만드는 과학기술은 선, 악도 아니야. 문제는 뭐야? 원자폭탄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때 그때 우리는 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알겠죠? 또 핵융합기술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을 할 때 그럴 때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핵융합기술 혹은 원자폭탄 기술이 기술 자체만으로는 선, 악이 아니라는 게 가치 중립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왜 그러냐?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의 결과이지 절대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주관적으로 개입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가치가 개입이 됐냐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몇이야? 1 더하기 1은 2잖아. 11이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2인데 거기에 가치가 개입돼요? 어떠한 가치와 모든 주관은 배제가 돼. 누가 봐도 1 더하기 1은 2라고 1 더하기 1은 2야. 그런 것처럼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의 결과이다.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하겠죠. 검증하겠죠. 그 결과가 나오는 게 과학기술인데 이 과학기술을 도출하는 과정은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이 2란 말이야. 여기에 어떠한 가치가 개입되느냐, 어떠한 주관이 개입되느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죠.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을 때 결과를 보니까 2더라. 이게 대체 어디에 주관이 들어가냐 라는 거. 만약에 1 더하기 1이 11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관이 들어가는 거지만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주관이나 가치가 개입된다고 볼 수 없죠. 세 번째, 과학은 사실의 영역이고 윤리는 가치의 영역이다. 다시 말해 과학은 독립적인 영역이다라는 거야. 과학은 독립적인 영역인데 영역이 다른데 왜 과학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선악 판단을 하려고 하는가? 과학과 윤리는 영역 자체가 다른데 영역이 다르다는 거는 이렇게 과학이 있고 윤리가 있다면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대체 왜 윤리를 통해서 과학을 검증하려고 하느냐? 과학은 독립된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주장의 입장이지. 오케이? 영역이 독립적이다. 좋아요. 잘 왔어요. 그 다음에 가치 개입적이라는 입장을 볼 겁니다. 가치 지향적이다. 과학기술은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는 건데 첫 번째, 자, 대상을 선정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뭐냐? 과학기술. 어떤 과학기술을 연구할지 고르고 그 선정돼서 연구된 과학기술을 활용할 때에는 가치가 개입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과학기술은요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해서 정당화를 해서
어떤 과학기술에 대해서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을 활용하죠. 활용. 자, 어떤 과학기술을 연구할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혹은 어떤 만들어진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이 된다. 니네가 말한 정당화의 과정, 객관적 관찰과 실험을 하는 과학기술의 정당화의 과정에는 가치가 개입이 되지 않겠지만 과학기술을 선정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이 되는데 그럼 과학기술의 선정과 정당화와 활용은 나눌 수가 있느냐? 나눌 수가 없는 연속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개입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을 연구할지 선정할 때에는 누구의 가치가 많이 들어가냐면 국가나 기업의 가치가 많이 들어가. 왜? 보통 우리의 과학자들은 국가나 기업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고 어떤 국가나 기업의 목적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과학기술을 개발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과학기술을 개발할지에는 일단 가치가 들어가고 그 만들어진 과학기술을 쓸 때에도 당연히 국가나 기업의 가치가 많이 개입이 돼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잖아. 국가에서 갑자기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해서 과학자들에게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대체 에너지 관련 과학기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선정의 과정이야. 이때는 당연히 가치가 개입이 돼요. 그러면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과학기술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관찰과 실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만들어진 과학기술을 쓰는 과정에서는 역시 정부나 기업의 가치가 개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Understand? 그렇다는 겁니다. 녹화 잘 되고 있군. 자, 또 지우고 또 온다, 또 와. 또 혼자 수업하니까 오늘 이 뭔가 모를 지겨움. 진짜. 또 혼자 수업하니까 오늘 이 뭔가 모를 지겨움. 자, 가자. 두 번째, 과학기술은 자유가 있으니까 책임도 있다는 거야. 자유는 무조건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의 과정에 자유가 있다라고 쳐. 그렇다면 그 과학기술을 연구한 자유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두 번째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요, 과학기술은 궁극 목적이 있는데 그 궁극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삶의 질 향상 이런 거야. 인간 존엄성의 실현, 삶의 질 향상. 인간 존엄성 실현, 삶의 질 향상.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궁극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과학기술에는 이미 가치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가치가 개입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과학기술이라면 과연 과학기술이 가치와 분리된 니네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독립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지. 네 번째,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인간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가치가 개입이 되는 영역이야, 가치가. 그래서 이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과연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과학기술을 우리가 독립된 영역으로 보고 윤리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수학이라면 1 더하기 1이 2라면 좋아. 그렇다 쳐. 또 유리수를 개발하고 소수를 개발하고 나눗셈을 개발하는 수학이라면 인간의 삶과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동차, 스마트폰, 통신기술, 원자력 발전, 총 이런 것들의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과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아까 니네가 말한 것처럼 과학은 독립적인 영역이니까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좋아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입니다.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자, 야스퍼스. 자료 플러스 103쪽 봐봐. 자료 플러스 103쪽 봐봐. 거기 보면은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입장이 있다. 첫 번째 줄의 밑줄. 어떻든 분명한 것은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밑줄을 치고 이 지문을 보면은 야스퍼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야. 기술을 선하게 악하게 만드는 거는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야.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이 야스퍼스는 뭘 강조하느냐?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정신적 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정신적 각성이 필요해서 주체적으로 기술을 선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야스퍼스의 주장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하이데거가 더 중요해. 하이데거 볼 겁니다. 자, 밑에 지문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에 그 두 번째 동그라미 첫째 줄의 밑줄.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자, 기술의 본질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이라는 거는 단순히 기술은 도구나 수단만이 아니라는 거야. 기술은 본질이 있다라는 거야. 자, 궁금하지? 기다려봐. 밑줄 마주치고 하나, 둘, 세 줄 내려가 봐. 밑줄.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기술의 본질을 잘 모르고 기술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우리는 기술에게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야. 자, 쓰세요. 기술의 본질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함. 기술의 본질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 말은 뭐냐? 같은 말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준다. 같은 말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준다. 준다라는 겁니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쓰면 현대 기술은 인간을 부품으로 전락시킨다. 여기에 이어서 이 두 개로 빠지는 거야. 이게 두 개로. 현대 과학 기술은 현대 기술은 써도 되겠다. 현대 기술은 인간을 부품으로 전락시킨다.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현대 기술은 인간을 부품으로 전락시킨다. 뭐 기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건데요. 하이데거가 보기에 기술의 본질은 단순히 수단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해. 이 말은 곧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자, 이전까지는 과학기술이 특히 언제 발달했냐면 근대 베이컨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자연을 이용했던 때를 생각해봐. 산을 깎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석탄을 통해서 공장을 돌리고 나무를 깎아서 또 목재로 쓰고 이렇게 자연을 쓸 수 있는 과학기술이 나오면 그때 인간은 세계를 볼 때 특히 자연을 볼 때 어떻게 봐? 인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이구나 라고 본단 말이야. 이렇게 기술은 그 본질적으로 인간이 세계를 볼 때 어떠한 관점에 영향을 주는데 오늘날의 기술은 어떤 게 있냐면 그 대상이 자연만이 아니야. 뭐야? 인간이야.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학은 너무나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도요. 인간이 어떻게 보고 전화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하는 관점에 영향을 주는데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기술의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기술을 돌리기 위한 주인과 종속적인 관계가 바뀌는 부품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지. 우리가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만 봤다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 과학기술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오히려 과학기술이 인간을 지배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세계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체적으로 스마트폰 기술을 이용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 기술 즉 뭐 인터넷 검색이 됐든 전화가 됐든 카톡이 됐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했을 때 핸드폰을 켜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의 기술 뭐 인터넷 검색 뭐 카톡 게임의 과학기술이 있어. 그러한 과학기술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그냥 그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카톡이든 게임이든 인터넷 검색이든. 그렇게 되면은 나는 뭐냐면 과학기술의 부품이야. 과학기술이 있어. 그 과학기술 카톡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카톡이라는 기술을 그냥 쓰고 있는 부품 공장의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지. 공장의 기계와 같은 존재. 공장을 돌리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부품이 있는 것처럼 인간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 있으면 인간이 그 과학기술에 대해서 선악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부품이 되는 세계가 올 것이다 라는 게 바로 하이데거의 진단이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좀 반성을 해야 돼. 나도 모르게 내가 핸드폰을 켜고 나도 모르게 어떠한 판단 없이 핸드폰 카톡을 하고 이럴 때 과연 나는 이 핸드폰의 주인인가? 이 핸드폰의 부품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내 생각에는 올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 과학기술의 책임인데 특히 올해 이슈가 됐던 일 중에 어떤 장관의 따님이 논문 저자로 나갔는데 저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논란이 나왔었죠. 결론은 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특히 여기 위조나 변조나 표절 그게 아니라면 허위 저작 사실 인정 등재라는
자, 보겠습니다. 과학자는 같은 말로 과학기술자야.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적 책임은 뭐냐면 연구의 과정이야.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에 임해야지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표절하거나 혹은 허위로 내가 쓰지도 않은 논문을 썼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짓으로 만들거나 증거를 변형시켜서 만들거나 남의 거를 베끼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자의 내적인 책임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학자에게는 외적인 책임도 있다라는 거지. 뭐야?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야. 같은 말로 이거를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만든 과학기술이 과연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고려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면 그 과학자는 그 과학기술을 만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원자폭탄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 원자폭탄이 실제로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죠? 언제야? 원자폭탄이, 핵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죠. 세계 2차 대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해서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 미국이 일본의 그 나가사키 땅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전쟁이 끝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요, 일본에서 몇 명이 죽은지 알아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평균적으로 10만 명 정도는 보고 있어요. 10만 명.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10만 명이 죽었다. 보통 수가 아니에요. 보통 수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개발했던 과학자가 있어. 누구냐면 바로 오펜하이머야.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자폭탄을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위조나 변조나 표절 없이 만들었다. 나는 과학자로서의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 오펜하이머는 과학자의 내적인 책임만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니 없니? 오펜하이머.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 죄는 미국 정부에만 있는 거야? 아니면 오펜하이머에게만 있는 거야? 하지만 동시대에 양자역학을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천재 과학자가 또 있어. 독일의 하이젠베르크는 나는 원자폭탄을 만들라는 정부의 부탁을 들었지만 내가 원자폭탄을 만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이젠베르크. 자, 어쨌든 이 내용이야. 결국 그래서 과학자에게는 외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뭐야? 긍정적인 영향을 초점에 두고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과학기술을 만들자. 대표적으로 그런 걸 적정기술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적정기술은 뭐냐면 그 사회에 적정한 정말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야. 너네 아프리카에 스마트폰 기술이 필요하겠니 지금? 그럼 아프리카에 뭐 인터넷 기술이 필요해? 아니야. 지금 아프리카에서는요, 라이프 스트로우가 필요해. 라이프 스트로우. 그게 뭐야? 아프리카에는 물을 마실 때 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기만 할 때도 그냥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라이프 스트로우는 뭐냐면
그 빨대를 통해서 물을 마시면 박테리아를 걸러내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는 빨대. 이런 과학기술을 만드는데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야, 오펜하이머 죄가 있냐 없냐? 오펜하이머 원자폭탄의 아버지야. 원자폭탄의 아버지. 각자 판단해 보세요. 여담이지만 노벨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그렇게 후회했다죠. 왜? 노벨이 원래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는 왜 만들었어? 광부들이 탄광을 채굴할 때 채굴을 하다가 깔려 죽으니까 아예 광산을 폭탄으로 날려서 채굴을 쉽게 함으로써 광부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인데 오히려 다이너마이트를 어디에 써? 전쟁에 씀으로써 사람들이 더 죽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벨은 상당히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후회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과학자의 이 외적인 책임, 내적 책임 다 잘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스트로 요나스야. 요나스. 얘는 시험에 매년 나와요. 요나스의 책임윤리라는 거죠. 심지어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나왔다. 공포의 발견술. 자, 공포의 발견술이 뭐냐면 어떠한 과학기술이 있으면 그 과학기술이 주는 희망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과학기술이 주는 부정적인 결과에 주목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도덕 법칙, 윤리 법칙 혹은 윤리 사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요나스이고 자신의 책임 윤리는 공포의 발견술, 과학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기초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내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요나스가 볼 때 책임 윤리의 주체는 누구냐면 인간이야, 인간. 어떤 인간이야? 현재 살아가는 현 세대 인간이야. 자, 현 세대 인간이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 윤리의 주체야. 왜? 현 세대는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야? 가능하기 때문이야. 같은 말로 힘이 있기 때문에 책임질 의무가 있다, 당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위가. 현 세대는 책임. 사실은 요나스가 있다 보겠지만 책임질 대상에는 인간, 자연, 미래 세대인데 우리 현 세대는 자연과 미래 세대에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같은 말로 가능성. 같은 말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칸트가 우리는 당위를 통해서 가능을 도출했다고 평가해요.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칸트는 도덕 법칙을 만들지 보편화 정식을 통과시키는 보편적 도덕 법칙을 만들어. 의무를 만들어. 근데 칸트에게 의무를 만들었으면 그 의무는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가능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우리는 의무로 인간은 날아야 한다를 만들어? 인간은 날아야 한다. 뭐 해야 한다는 당위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이야. 하지만 인간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당위로서의 법칙을 만들죠. 칸트는 그게 왜 만드냐?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아야 한다, 이러한 당위 법칙은 못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를 바꾸는 거야. 요나스는. 그래서 인간은 당위 때문에 가능이 아니고 가능하기 때문에 당위가 요청된다라고 평가하는 거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된다라고 평가하고, 여기서 말하는 가능은 결국에 책임질 수 있는 힘이야, 힘.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무가 수반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책임의 대상은요, 인간 당연하죠. 동시에 자연도 포함되고요. 더 나아가 요나스의 특징은요, 미래 세대야. 미래 세대.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들의 후손이 태어나고 봤더니 강은 썩어 있고 나무는 하나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 사막에 태어나야 돼? 후손들은 자연에서 생명을 누릴 권리가 없어요? 후손도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는 현 세대가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요나스의 주장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 자연, 미래 세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특징이 중요하지? 특징. 자,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의 특징은 첫 번째, 사전적이야. 사전적.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전적은요, 사후와 사전을 모두 포괄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 책임은 다 사후적이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거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사후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전적 책임은 내가 어떤 결과를 내지 않았어. 내지 않았지만 예상이 돼.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낼 걸로 예상이 되니까 사후적인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같은 말로 예견적으로, 같은 말로 예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예견적으로. 왜? 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니까. 이런 게 바로 사전적 책임이다라는 거고, 당연히 사후적 책임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특징에. 기본적인 책임의 그 의미니까.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한데, 자,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은요, 일방적이고, 비호혜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은 어떻게 하냐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 요나스에게 책임은 왜 지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이 있기 때문에 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의 책임 보면은, 자식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왜? 힘이 없으니까. 부모는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 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방적이야. 부모만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호혜적이야. 왜? 호혜는 서로 책임이 있다는 건데, 서로가 아니고 일방적이다라는 말이야. 비호혜적. 절대적이야. 왜? 오직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자식은 책임이 없어. 이런 거야. 그런 거야. 인간이 자연과 미래 세대에게 주는 책임은 일방적이고 비호혜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라는 거지. 왜? 힘이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에. 자연에게는 있어, 없어? 없어요. 자연은 인간에게 책임이 없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자, 5번. 칸트의 정언명법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나스의 정언명법은 자프를 통해 보겠습니다. 자프를 통해서. 6번. 그럼 요나스가 과학기술을 완전히 혐오하냐?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면 돼.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왜?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기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은 인정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프를 보자, 마지막으로. 105쪽입니다. 자풀, 요나스의 책임윤리. 자, 사실은 이 자풀에 있는 요나스의 책임윤리 지문은요, 정말 기출에 너무나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많이 되는 내용이고, 우리는 밑줄을 칠 겁니다. 밑에서 세 줄 위로. 밑줄.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두 가지죠. 긍정과 부정. 칸트의 정언명법은 뭐니? 보편성의 정식과 인간성의 정식이지. 보편성의 정식. 너의 행위가 보편적이도록 행위하라. 너의 행위가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보편성의 정식과 인간성의 정식인데 그것을 바꿔서 너의 행위가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하도록 행위하라 라는 정언명법을 제시했다라는 게 바로 요나스의 또 하나의 특징이지. 뭐 그냥 수용해서 말을 했다는 거야. 지금 오늘날 필요한 정언명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고요. 과학기술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내용을 잘